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선택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는 어떤 제 안에 무의식이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힌트를 얻은 부분도 있고 좀 시원하게 내 문제를 프레임이라는 시각에서 보기에는 아직 좀 답을 못 찾은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저 변환기를 당길 수가 있어요. 저 변환기가 뭐냐면 트롤리라는 열차예요. 일종의 열차인데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그냥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 저 아래쪽에 5명의 인부가 보이죠. 공사하고 있는 인부 쪽으로 덮쳐서 또 5명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변환기를 당기면 저 트롤리가 방향을 틀어서 저 위쪽에 있는 공사인부 1명만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입장에 취하면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 그 역할을 내가 변환기를 당김으로써 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환기를 당겨서라도 5명을 살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89%가 동의를 한다고 실험에서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맥락을 어떻게 바꾸냐면 똑같이 트롤리가 달려오는 건 동일하고 밑에 5명의 인부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5명의 인부가 죽게 될 상황도 동일해요. 그런데 변환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떤 선택을 주냐면 다리 위에서 건장한 남명 1명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옵션인 거예요. 이번에는 밀어서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깔려서 저 트롤리가 멈추게 되고 5명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내가 1명을 희생시키는 걸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이잖아요. 조금 더 변환기를 당기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럼 여기서 당신은 1명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트롤리를 멈추게 하고 공사인부 5명을 살리겠느냐 이렇게 맥락을 바꿔서 질문을 했더니 78% 거의 80%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맥락이 바뀌면 사람들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창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이 또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음의 창을 어떻게 갖느냐가 내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트롤리 딜레마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중적인 어떨 때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해야 되는 쪽으로 행동하지만 어떨 때는 다수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1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맥락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뒤에 이 프레임은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상담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역지사지의 개념이에요. 역지사지. 나는 왼쪽 그 사진에 있는 맥락에서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은 오른쪽 그림의 현실에서 상대방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그런 개념, 상대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개념은 맥락을 좀 상대 입장의 맥락에 들어가서 상대가 보는 창으로, 상대가 보는 눈으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상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청소부 이야기는 이 저자께서 대학생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스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 치우고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저분한 거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버린 물건들을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한 명의 이제 환경미화원이신 분이 행복한 표정으로 늘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한 젊은이가 가서,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환경미화원의 답이 거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되게 낭만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니까 하지. 아니 내 하는 일이 그냥 거리 청소잖아. 아니 마지못해 이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누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직업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요새 조용한 퇴사 이런 것도 유행인데, 나는 마지못해 돈 주니까 난 돈 주는 만큼만 할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보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일을 하는 동안은 되게 불행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일로 치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위에서 보자. 좀 더 위에서 보자. 지구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지구 위까지 올라가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세세한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더 큰 시각에서 보면 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나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의미 있는 차원에서 볼 수 있진 않을까? 자, 뭐 예를 들면 지금 독서클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매주 한 권씩 책을 끝내고 인사이트를 나누겠다라는 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에 뭐 책을 자꾸 올려야 되니까, 나를 자꾸 홍보해야 되니까 하고 있어.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이건 수단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걸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유튜브를 10명이 볼지 100명이 볼지 모르겠지만 나와 접촉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그 생명 가진 것들, 그 생명 가진 사람이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 나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어. 이런 프레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기도를 해요. 가끔, 자주는 못하는데 이왕이면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 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하는 행위를 그런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움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어쩌면 소명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일을 난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더 뭐라고 그럴까요? 설레이고 더 마음이 약간 더 숭고해지는 마음도 있고 더 재밌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껴보면 지금 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이랑 난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어. 나는 지금 같이 모여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모여서 12명의 사람들과 같이 둘러앉아 있어. 그리고 이 소통이 얼마나 재밌어? 이런 소통하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높은 시각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인생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줄 수 있는 의미가 뭐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조금 더 재밌고 의미 있어질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니까? 누가 봐도 화가 났는데 자기는 화가 안 났다고 웃으면서 화가 안 났다고 표현하는데 그 냉랭한 기운, 이런 걸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옛날에 뭐 TV 광고에서
그거 안 필요해. 아이, 사오지 마. 그런 거 안 필요해. 뭐, 옆집 아들이 그걸 사다 준 것 같긴 하더라. 그 집에. 뭐, 좋아 보기는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필요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는 척하니 알아듣고 그 TV를 사올 거고, 상대는 척하니 알아듣고 내가 화난 거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상대가 한 50% 이상으로 알아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 상대는 한 2%, 3% 정도밖에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가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한테, 그러니까 비교적 잘 전달하는 거,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상담을 해보면 난 이게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불편하거나 좀 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방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 난 싫다라는 그 표현, 상대가 불편해 할지도 모른다는 그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식 자체도 막혀버려요. 인식 자체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그게 회사든 집이든 이렇게 하면 전 불편해요 라는 걸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면 상대가 그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 그 비슷한 걸 했다가 되게 호되게 당한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겠죠. 집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는 더 세게 안 좋게 하니까 좀 그냥 알았다고 하는 게 더 자기한테는 더 안전한 길이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표현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않을까? 특히 여성분들이 연애할 때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도 상대가 척하니 알아듣고 다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내 입으로 이걸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또 채통도 안 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은근히 말하면 얘가 알아듣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정 표현도 그냥 요 정도 표현했으면 상대가 알아듣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고개를 내가 약간 도리도리 요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에서는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걸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정확히 아는 걸 차단시키지 말고 잘 수용해서 상대한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 표현을 어느 정도의 강도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그게 가정이냐 회사이냐에 따라서 친밀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만 해도 상대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달하는 문제로 끝이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걸 잘 느끼는 게,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대로 잘 느껴서 행동에 연결시켜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느끼는 걸,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걸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는 걸 나 자신이 되는 길로 표현하기 때문에 온전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잘 느끼고 이걸 표현한다는 게.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또 그 오해로 인해서 또 공격성이 드러나고 왜곡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